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번 주부터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마스크 오브제처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신청 첫날부터 좀 논란이 있었어요. 실수로 뭐 전액 기부를 눌렀다라는 얘기들, 그 항의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뭐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애초부터 그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넣어서 그 지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긴급하게 재난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 이것을 지출하면서 이것을 사후에 기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제 이게 재단인지 국가인지 조금 혼동이 되는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고 지적이 방식이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을 했듯이 선별적으로 환수를 사후에라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제 국민 개개인의 좀 의사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는 기부대로 또 장려를 해야 되고 지금 뭐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뭐 기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가 돼버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난지원 신청 절차 내부에서 기부까지도 같이 한 페이지에 집어넣는 그래서 기부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사실 기부는 이제 그냥 받아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부러 기부를 더 유도 이상으로 함정에 빠뜨리다시피 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정책적인 방침부터 네. 실무적인 행위까지 전부 이제 좀 기부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방식을 택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최근에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조국 전 장관에 비유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나요? 글쎄요, 이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태도하고 정 의원에 대한 태도는 같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결과가 더 높았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기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총선 때도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뒷전으로 두는 전략을 택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아침에 특히 이제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나온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다수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서 국면을 전환하겠다기보다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신을 위한 방어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 내지는 반박을 하면서 풀 문제인데 네. 마치 이제 억울하게 털리고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오히려 반대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다른 이슈, 조국 이슈를 끌어다온 것은 이것은 이제 누가 봐도 지지층, 특히 민주당 내의 핵심 극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중에 하나가 또 딸 그 유학비 논란인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의 뭐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가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딸은 2016년에 유학을 갔고 이 남편의 보상금이 2018년에 나왔는데 이런 시차를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근데 윤미향 당선자가 차례로 한 해명들을 들어보면은 뭐 성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그런 학교에 갔었고 그 다음에 학교가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재판을 거쳐가지고 일부 무죄 판결을 남편이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금이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유학비를 충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잘려서 해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이제 장학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보상금, 배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엇물리면서 이제 마치 말을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을 다시 한번 톱파보고 이제 되짚어 보면 그 1, 2단계에 걸쳐서
장학금 그리고 배상 보상금 이렇게 해서 충당했다라고 그렇게 해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니냐. 네. 근데 왜 미국에 유학을 보내냐 이런 네. 비판이 있는데 예.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도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일본에 유학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딸이 미국 정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네. 자, 행정안전부가 이제 정의원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 내역을 검사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세청도 기부금 관련 공시를 수정 명령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논란이 좀 어느 정도 사그러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보도들만 보더라도 예. 언론에서는 이것 좀 이상하다 하고 던지면 이제 정의원에서 맞받아치고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좀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정의원 측에서 이제 신빙성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크게 뭐 실수는 있었을지언정 유용이라든지 횡령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텐데 일단은 국세청이 전국 1만여 개 단체를 다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라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저는 언론이나 뭐 이쪽에서도 좀 넘겨짚거나 앞서 나가는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상하면 그냥 이상하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이게 문제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대목은 원래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제기를 했었던 그 문제는 이 횡령이나 유용을 했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원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와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회계 문제로 지금 덮이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다뤄야 될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이용수 옹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뭐 이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마치 뭐 배후에 누가 있다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는 이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또 정치권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막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서 정신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막말을 해서 논란이 네. 됐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신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네, 자극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무슨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아까도 제가 기억력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는 공론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이 지난 총선 때에 그 법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만들었던 건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 합쳐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미래통합당에서는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 예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병행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왜 합당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네네. 그런데 마구잡이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 문제를 꺼내는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반칙 행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좋게 보더라도 변칙, 뭐 꼼수 이 정도의 행위일 텐데 예, 그걸 가리고 나서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네. 원유철 대표가 그 일각에서 제기됐던 그 독자 노선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하고는 지금 합당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있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정당 보조금을 나눠줄 때 원내 교섭단체에게는 우선권을 주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이 19석이기 때문에 몇 석만 더 보태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든지 이 추천권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에게 또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미래통합당이 마치 이제 두 개로 손오공처럼 그렇네요. 분리돼서 이제 두 명으로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원내교섭단체가 다 간사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 상임위가 지금 17개인가 그런데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의원이 상임위에서 미래한국당 의원이 간사를 맡을 수가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합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 비해서는 지금 통합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지를 두고 협상의 지렛대로 쓰지 않을까 싶고 당장에 일단 선거법을 과거로 돌리면은 통합하겠다. 네네. 이쪽에다가 무게를 실어가지고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민주당하고 이제 시민당은 통합 합당을 결정을 해서 합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석수가 177석이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과연 구성이 될 것인지 자리를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위원장직을 두고도 굉장히 기싸움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적으로 워낙에 177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위인 것이고 과거에도 이제 이거는 민생당의 천정배 의원이 얘기한 건데 네. 한 그 얘기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157석 이상 있으면 여러 상임위들을 독자적으로 막 구성을 하고 안건들도 개혁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57석도 아니고 177석이라는 충분하네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뭐 표대결까지는 가지 않겠다. 협상을 중시하는 태도를 민주당 또 취하고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네네. 만약에 끝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표대결 가능성은 충분히 남은 것이고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미래통합당한테는 불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원활하게 양당의 의석수에 맞춰서 빨리 이제 상임위원장직 수를 배분을 하고 과거의 원구성 정도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통합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뭐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3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건데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여당이 좀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원장보다는 예결위원장 쪽에 좀 먼저 좀 가져오려고 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둘 다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제일 처음 나온 공약이 뭐냐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작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본회의로 못 가게 묶어두는 그것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안도 사실은 현재의 그 국회법을 준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177석에 민주당과 친한 정당들을 합치면 180석이 넘거든요. 예, 예. 뭐 시대 전환이라든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그렇다면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면 최장 330일 정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없애거나 네네.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이 과거보다 힘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굳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할 민주당이 필요가 잡을 필요는 없어지겠네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법제사법위원회보다는 예결특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열린민주당 초대 당대표에 이제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됐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축하 인사를 건네기 마련인데 한국당이 뭔가 축하 아닌 축하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3석 예. 정도의 정당이고 네네.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이제 뭐 특히 조국 사태 문제라든지 또 당 대표 본인인 최강욱 당선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통합당 측에서는 범죄 혐의자가 당 대표가 됐다, 뭐 축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네. 그런 식의 뭐 축하 아닌 거의 축하. 비난 아닌가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그 뭐 당 대표 취임을 기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네.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사퇴를 하고 네. 뭐 잠적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반려견을 아. 버렸어요. 네. 근데 이 반려견이 보니까 뭐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또 유기견을 입양한 케이스도 있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혼자 자꾸 논란을 만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반려견 문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청와대에 있었던 그 강아지들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진 예, 적이 예.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려견 입양하면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캠페인을 해놓고 이런 결정적일 때에 이제 유기를 하고 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동물 보호 관련한 법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법에 좀 맞는 그런 처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잠적을 해버린 상태인데 성폭력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오거돈 전 시장이 잠적해 있다면은 저는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사 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을 또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